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506일 금토요일 해외축구 볼로냐 FC vs 파르마 칼초 1913.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보다 빌드업 간격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볼로냐는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중원을 정리해주고 오드가르드와 오르솔리니가 세컨드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며 전개 템포를 조절한다. 임모빌레는 항상 수비 라인 뒷공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며 한번 타이밍이 맞으면 박스 안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타입이라 전방 마무리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파르마는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삼선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바람에 3백과 중원 그리고 전방 라인 사이가 분리되는 장면이 많다. 그래서 패스 루트가 자주 막히고 중원에서 볼이 끊기는 장면이 잦으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먼저 반응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볼로냐의 에이스 오르솔리니가 이 틈을 파고들며 세컨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넣는다면 볼로냐는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볼로냐는 중앙에서 볼을 탈취한 뒤 오드가르드를 거쳐 곧바로 오르솔리니 쪽으로 볼을 투입하고 임모빌레와 이선 자원들이 동시에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빌드업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에 볼로냐의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 따라 실수가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에게 반복적으로 슈팅 각과 키패스 각을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위험이 크다. 볼로냐는 홈이라는 이점 속에서 라인을 한두 걸음 더 올릴 수 있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 파르마의 느슨한 간격을 정면에서 공략하려 할 것이다. 파르마 입장에서는 펠레그리노를 활용해 롱볼과 2차 전개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이선과 윙백이 따라붙는 속도가 늦으면 단발적인 장면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재현성과 간격관리 능력,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볼로냐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림을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볼로냐가 전반부터 점유와 템포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리드를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관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파르마의 벌어진 간격과 끊기는 빌드업이 볼로냐의 압박과 전진 패스에 의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이리 경기는 이른것보다 구조와 간격 관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타입의 매치업이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 임모빌레 조합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파르마의 헐거운 빌드업 간격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파르마는 3백과 중원, 전방이 분리되는 순간마다 볼을 쉽게 내주고 그 장면이 곧바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재현성을 종합하면 볼로냐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선택이 올킬 스타일 관점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방향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시리아 vs 카타르 이 경기는 전방 피지컬 싸움보다 중원 압박 라인과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리아는 4-4-2 기반의 강한 전방 압박을 걸지만 압박 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번 전방 압박이 풀리면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에 넓은 공간이 노출되고 이 지점을 상대 에이스에게 내어주면 그대로 위기 장면으로 직결되기 쉽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카드가 알만나이다. 최근 시리아는 중원 압박 라인이 과하게 올라가 있어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졌고 알만나이가 이 공간을 공략하며 전진 패스를 뿌린다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카타르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창출될 수 있다. 아피프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알만나이의 전진 패스를 받아 슈팅 각을 만들고 에드밀슨 주니어는 반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세컨드 옵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시리아 포백은 한쪽에서는 다이애고널 침투를 다른 쪽에서는 컷인과 원투 패스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시리아는 알소마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박스를 공략하겠지만 카타르 수비가 박스 안에서 숫자를 맞춰 세운다면 세컨볼 경합에서까지 우위를 가져가기엔 쉽지 않은 구도다. 또한 시리아 풀백들이 공격 가담 후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카타르는 전환 상황에서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패스를 연결하며 수비 라인을 찢는 장면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시리아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라인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카타르의 패스워크가 빛을 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세트피스나 알소마의 피지컬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찬스 퀄리티에서는 카타르가 앞설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높아진 중원 압박 라인 뒤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이고 이 부분에서 알만나이를 중심으로 한 카타르의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더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리 경기는 이른것보다 전술적 상성이 훨씬 더 중요한 매치업이다. 시리아는 강한 압박 의지에 비해 라인 간격 관리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이 큰 구조라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부터 중원과 포백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카타르는 알만나이를 중심으로 그 틈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전진 패스와 아피프 에드밀슨 주니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갖춘 팀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시리아가 기세로 밀어붙이는 구간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의 퀄리티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카타르가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라인 뒤 공간을 지배하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에서 카타르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시리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보면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며 라인을 올릴 것인가를 둘러싼 신경전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우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압박전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블록을 구축한 뒤 상대 빌드업 패턴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압박 타이밍을 재는 흐름이 예상된다. 메뉴는 쿠냐를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지점을 만들겠지만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실점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브루노와 마운트도 지나치게 전진하기보다는 세컨드 볼과 전환 상황을 관리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웨스트햄 역시 윌슨에게 높게 볼을 투입해 세컨드 찬스를 노리겠지만 보엔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동시에 깊게 올라가는 장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서로 조심스럽게 한 수씩 두는 바둑판처럼 루즈한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양쪽 모두 먼저 라인을 올려 공간을 내주는 쪽이 손해를 보는 그림을 경계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 역시 의도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날카로운 찬스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다가 측면으로 넓게 뿌려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양팀 모두에게서 반복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찾아오더라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교체 카드를 통해 수비 블록을 보강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에서는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스코어 라인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만큼 양팀 감독들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안정지향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는 답답한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한두 번이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슈팅 찬스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 퀄리티나 슈팅 숫자를 놓고 보면 분명 언더 성향이 짙게 깔린 매치업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실수를 줄이는데 더 집중하면서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래서 스코어보드 역시 0-0 혹은 1-1 수준에서 좁은 범위로 움직이며 무승부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이름값에 비해 골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카드다. 양팀 모두 실점 관리와 블록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안정지향적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몇 차례의 세트피스와 개인 능력에 기대는 장면이 있더라도 전반 후반을 통틀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흐름이 유력하며 무승부 결과를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해석하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SS 라치오 vs AC 밀란.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을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카스텔리아노스를 앞세워 전방에서 빠르게 달려들고 차카니와 피사요 델레 바시루까지 동시 압박에 가담하면서 초반 에너지를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전방 압박의 속도에 비해 수비 라인이 제때 따라 나오지 못하면 라치오의 세컨드 라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중원과 수비 앞 공간이 위험하게 비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AC 밀란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릴 팀이다. 플리식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고 전방과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순간 라치오의 느슨해진 중원 간격은 그대로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히메네스는 센터백과 볼란치 사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재침투하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모드리치는 뒤에서 두 번째 패스와 세컨드 볼 회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한 번만 압박을 벗겨내면 AC 밀란은 수적 우위를 만들지 않아도 단순히 공간의 질 차이만으로도 좋은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라치오는 전방 압박이 통했을 때는 짧은 거리에서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압박 실패 후 리트리트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에는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플리식이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라치오 측면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 간격은 더 흔들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 패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드리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굳이 화려한 패스를 선택하지 않고 한 번 더 내려앉는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라치오 선수들의 압박 타이밍을 빼앗아 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치오의 전방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격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밀란은 수비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기회를 고르며 플리식과 히메네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라치오의 빠른 압박과 AC 밀란의 침착한 전환, 그리고 플리식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전진 드리블을 성공시키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1위 경기는 초반 라치오의 강한 압박이 눈에 띄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간격과 중원 조직력에서 차이가 나는 장면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AC 밀란은 수비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드리치의 조율과 플리식의 전진, 히메네스의 마무리를 통해 라치오의 구조적 약점을 차분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라치오가 압박 성공으로 얻는 찬스보다 압박이 풀린 뒤 내주는 공간에서 허용할 위기 장면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는 AC밀란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치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퍼스 글로리 FC v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이 경기는 퍼스 글로리의 3백 전개와 웨스턴 시드니의 4백 빌드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초반에는 웨스턴 시드니가 풀백과 3선의 패스를 활용해 경기 템포를 맞추고 바바루세스와 크라이프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퍼스 글로리는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올리기보다는 3백과 중원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가 라인 간 간격을 넓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쪽에 가깝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웨스턴 시드니 특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경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최종 수비진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그 틈이 곧 실점의 씨앗이 된다. 바로 이 공간을 향해 퍼스 글로리의 타가트와 쿠차스키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그림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타가트가 수비 라인과 최종 수비수 사이에서 위치를 잡고 쿠차스키가 그 앞뒤로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면 웨스턴 시드니 미드필더와 수비는 어느 쪽을 먼저 잡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때 오닐이 중원에서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면 벌어져 있는 그 사이 공간에서 타가트가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쿠차스키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참고로 타가트는 K리그 수원 삼성에서 활약하던 익숙한 얼굴이라 라인 간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감각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이미 검증된 공격수다.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 진영에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지 이번 경기에서 웨스턴 시드니 선수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노출해주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든 특성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간격 붕괴와 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웨스턴 시드니가 불안한 경기력을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3백 기반으로 최소한의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진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 타가트와 쿠차스키의 침투를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좋은 축구를 하느냐의 싸움이기보다는 라인 간 간격을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그리고 그 균열을 누가 더 냉정하게 파고드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이 구조를 감안하면 홈에서 퍼스 글로리가 웨스턴 시드니의 간격 붕괴를 찌르며 스코어를 가져가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린다. 1위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전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라인 간 간격 유지와 세밀한 조직력에서 어느 쪽이 덜 흔들리는지가 핵심이다. 퍼스 글로리는 3백 구조와 전방 침투 패턴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웨스턴 시드니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에서 여전히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술적 구조와 최근 흐름, 라인 간 간격 관리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퍼스 글로리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쪽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퍼스 글로리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축 언더버버 추천 오만 vs 모로코. 이 경기는 라인 간 간격 관리를 잃은 오만과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로코의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다. 오만은 5백으로 숫자를 늘려두고 버티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깊게 물러나거나 반대로 애매하게 앞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 공간이 끝없이 벌어지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진공 상태 구간을 상대 이선에게 내주는 순간 수비수들은 박스 안으로만 더 깊게 말려 들어가고 미드필더들은 뒤에서 헛걸음만 치는 그림이 자주 나온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전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흐리마트가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 방향을 틀기만 해도 양쪽 측면과 최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각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흐리마트가 전진 패스를 택하면 티소달리와 엘 베르카우이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으로 동시에 파고들며 오만 수비에 막힌 기준을 완전히 흐트러뜨릴 수 있다. 반대로 흐리마트가 직접 전진 드리블을 선택한다면 수비 라인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 사이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가 형성되고 페널티 박스 엣지에서 위협적인 슈팅 각이나 라스트 패스 각이 차례차례 열린다. 오만은 이 상황에서 압박 타이밍을 잘못 가져가면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세트피스와 박스 근처 프리킥을 꾸준히 내어주게 되는 악순환으로 흐를 수 있다. 모로코의 3선은 볼을 잃었을 때도 빠르게 역압박을 걸며 오만이 어렵게 따낸 공을 쉽게 중원에서 다시 회수하는 능력이 있어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으로 이어지는 파도 공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점유율과 위협 지표는 모로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오만은 롱볼과 세컨볼로 간헐적인 반격을 노리는 정도에 그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이 박스 안 숫자를 최대한 채워두고 버티면 한동안 스코어가 열리지 않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라인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에서는 결국 어느 순간 흐리마트가 타이밍을 맞춰 전진 패스를 찔러 넣거나 직접 중앙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의 수비 집중력과 체력은 서서히 떨어지고 그 틈에서 모로코의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컷백 침투 패턴으로 추가골 기회까지 노릴 수 있다. 결국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그리고 중원 퀄리티를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업은 모로코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 경기라 볼 수 있다. 이로마는 5백 숫자에 비해 라인 간 간격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박스 앞 공간을 상대 이선에게 거의 내어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모로코는 흐리마트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티소 달리엘 베르카우이와의 연계를 통해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을 연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버티는 오만과 뚫어내는 모로코의 대결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중원 퀄리티 차이를 감안하면 모로코가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는 승부다. 패팅 강도 승무패 5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12월 6일 토요일 스타드 브레스트 29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문제를 안고 있는 브레스트 그리고 끝까지 템포를 유지하는 전방 라인을 가진 AS 모나코의 맞대결이다. 브레스트는 홈에서 초반 기세를 앞세워 좌우 측면을 활용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한 발씩 늦는 장면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조르크가 전방에서 버티며 등지고 받는 장면을 만들어도 주변 이선 지원이 후반으로 갈수록 느려지면서 박스 안 인원수가 줄고 자연스럽게 슈팅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다. 델카스티오의 왼발 크로스와 컷인 위협은 전반에는 통할 수 있지만 모나코 수비가 블록을 좁히고 더블 마킹을 시도하는 시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에 모나코는 발로군을 축으로 뒷공간을 계속해서 찌르며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브레스트의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세컨드볼 처리와 커버링이 늦어지는 순간 박스 앞에서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다소 균형 잡힌 공방이 펼쳐지더라도 후반 승부처에서는 활동량이 유지되는 모나코 전방 라인이 지친 브레스트 수비를 상대로 점점 더 많은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로군은 뒷공간 타이밍 러닝에 능해 브레스트 수비 라인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 볼을 끌어내리거나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다. 여기에 미나미노는 공격 전개가 막혔을 때도 좌우로 폭 넓게 움직이며 링크 플레이와 세컨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후반에도 에너지 레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원이다.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후반 70분 이후 발로군과 미나미노의 연속적인 돌파 시도에 파울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박스 근처 프리킥과 코너킥이 늘어나며 실점 위험이 더 커진다. 골로빈이 킥을 담당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직접 슈팅뿐 아니라 세컨볼을 노린 패턴까지 준비되어 있어 브레스트의 늦어진 커버링 타이밍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브레스트가 홈에서 한두 번 정도는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 분배, 후반 승부처의 에너지 레벨은 모나코 쪽이 분명히 앞선다. 결국 초반 균형 구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라인이 점점 내려앉고 모나코의 전방 삼각 편대가 지친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전술적 상승과 체력 관리, 후반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승부의 방향은 AS 모나코 쪽으로 점차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브레스트는 홈 이점을 갖고 출발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지는 약점이 분명한 팀이다. 반면 AS 모나코는 발로군과 미나미노, 골로빈을 중심으로 끝까지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전방 에너지와 세트피스 옵션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결국 시간 싸움으로 흘러갈수록 모나코의 강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며 후반 승부처에서 지친 브레스트 수비를 상대로 모나코가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레스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엑셀시오르 vs FC 후로닝언. 이 경기는 중앙에서의 볼 순환 속도와 공격 템포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엑셀시오르는 빌드업 단계에서 예고이 아니 안전한 선택을 우선시하면서 볼이 중앙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계속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한 템포씩 늦어질 때마다 반 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찬스가 쉽게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반면에 흐로닝언은 윌룸손의 연계와 반 베르엔의 스피드, 타의 연계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중원에서 공을 잡는 즉시 전진 패스를 선택해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때문에 중원 구간에서 두 팀의 템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이 차이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엑셀시오르의 수비 라인이 더 깊게 내려앉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엑셀시오르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 전개가 늘어진 상태에서 역습 카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홈 2점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에르디비지 특성상 경기 자체의 속도가 빨라질 여지는 항상 존재하고 전후반 한 번씩은 엑셀시오르도 반 듀이넨을 활용한 박스 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로닝언이 전체적인 패스 속도와 전환 템포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엑셀시오르 수비 블록의 간격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 베르엔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반복되면 엑셀시오르 더블 볼란치 라인이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순간에 타하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윌룸손과의 2선-1선 연계를 만들어낸다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열릴 것이다. 엑셀시오르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들도
종종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한두 번에서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뀔 여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흐로닝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세트피스 구간에서 반 베르헨과 윌룸손의 제공권, 세컨볼 대처 능력을 활용해 추가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조다. 엑셀시오르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 경우 수비 뒤 공간이 더 넓게 열리면서 반 베르헨의 직선적인 침투와 타의 연계 패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엑셀시오르가 지나치게 내려앉아 버티기에만 치중하면 점유율과 지역 점유에서 밀리며 90분 내내 수비 부담이 누적되는 그림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템포와 전환 속도,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세컨볼 경쟁력까지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흐로닝언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렉셀시오르는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은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지만 중앙에서의 볼순환이 느리고 공격 템포가 늘어지면서 홈 이점을 살릴 만한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에 흐로닝언은 반 베르헨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윌룸손과 타하가 전방과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의 간격을 계속 벌려놓을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템포와 전환 속도, 세컨볼 경쟁력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 매치는 흐로닝언이 패스 스피드와 공격 전개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엑셀시오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마인츠 vs 메넨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며 멘탈이 무너진 마인츠와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한 글라트바흐의 맞대결이다. 홈팀 마인츠는 3백 수비 라인 앞에서 중원이 쉽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을 자주 내주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다. 3백이 박스 안 깊숙이 내려앉는 순간 윙백 뒷공간과 중앙 마이너스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크로스와 컷백 모두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여기에 12경기 23실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버티기보다 개별적으로 달려드는 수비가 많아 파울과 세컨 찬스를 연달아 허용한다. 반면에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정점으로 두고 하크와 슈테거가 좌우와 중앙을 번갈아 점유하면서 크로스와 세트피스 비중을 높이는 공격 루트를 가져간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로 깊숙이 침투하는 제공권 자원을 활용해 마인츠의 느린 마킹 전환을 파고들 수 있는 상성이다. 마인츠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 때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붙어가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최근 분위기와 멘탈을 감안하면 경기 내내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글라트바흐가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공중전을 주도하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성이 전방 압박과 침투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역습 전개 과정에서 지원 인원이 느리게 붙으면서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글라트바흐 더블 피벗의 위치 선정이 안정적이라면 마인츠의 롱볼과 두 번째 볼을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글라트바흐가 선제골을 가져가는 순간 마인츠는 홈팬들의 부담 속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역습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기 흐름에서는 글라트바흐의 두 번째, 세 번째 득점이 역습 상황이나 세트피스 세컨 찬스에서 나올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마인츠가 홈에서 완전히 침묵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이재성의 침투 한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정도의 반격은 가능하다.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멘탈 관리에서의 차이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양 팀의 체감 격차를 크게 만든다. 전술적 구조와 최근 실점 패턴, 세트피스 상승까지 모두 종합하면 글라트바흐가 승점 3점을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일마인츠는 수비 조직 붕괴와 멘탈 하락이 동시에 겹치면서 작은 위기도 크게 키워버리는 경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축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방에서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오늘 같은 상성에서는 득점 루트를 더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글라트바흐가 경기 흐름을 접수하고 마인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오비에도 vs RCD 마요르카.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의 허술한 오비에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연계를 강점으로 하는 마요르카가 맞붙는 구도다. 오비에도는 3백을 앞세워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박스 안쪽 공간이 뻥뻥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덴동커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려 해도 일리치와 차이라가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과 사이드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누구도 완벽히 책임지지 못하는 애매한 공간이 계속 남는다. 마테오 조셉은 이런 애매한 공간, 특히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아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 문제와 정확히 맞물리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파블로 토레가 볼을 잡고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 조셉의 침투와 아사노의 측면 러닝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팎에서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뒷라인과 중원이 따로 노는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만 라인을 올리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더 넓게 벌어지면서 마요르카의 이선 자원들에게 편한 볼 터치와 전진 드리블을 허용하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라인을 너무 내리면 박스 앞에서 파블로 토레가 여유있게 공을 잡고 방향을 틀며 마테오 조셉과 아사노에게 찔러주는 패스 각도가 계속 열리게 된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볼을 돌리면서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비에도 수비진의 집중력과 간격 관리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흔들리고 있는 수비 조직을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도 어렵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에는 세트피스나 두 번째 볼 상황에서도 마요르카가 더 빠르게 반응하며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테오 조셉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파블로 토레의 패스 선택, 아사노의 속도까지 겹치면 오비에도의 박스 안쪽과 그 앞 공간은 경기 내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는 채 경기를 치러야 하고 마요르카는 이어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로 경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로비에도는 시즌 내내 노출된 수비 간격 문제와 박스 안 공간 관리 실패를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마요르카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연계, 측면 스피드를 통해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양팀 수비 공격 밸런스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번 경기는 오비에도가 아닌 마요르카가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해석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릴 OSC B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릴의 조직적인 라인 간 압축과 마르세유의 벌어진 삼선 간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릴은 더블 피벗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과 이선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하랄손을 세컨드 라인 사이에 세워 전개축을 만들어준다. 지루가 앞에서 볼을 지켜주는 순간 하랄손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요구하고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수비 라인을 끊어놓는다. 반대로 마르세유는 빌드업 시작 단계에서 수비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이선 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패스 선택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더블 피벗이 공을 잡고도 전진 옵션을 고민하는 사이 상대 압박에 몰려 측면으로만 공을 빼거나 아예 중원에서 끊기며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때 릴의 에이스 하랄손이 세컨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마르세유의 헐거운 삼선 간격은 그대로 노출되고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루가 중앙 수비수를 등에 업고 버티고 코레이아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까지 연결된다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오바메양의 침투와 그린우드의 개인 기술의 기대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자꾸 끊기면 이 장점을 꺼내볼 여유 자체가 줄어든다. 호이비에르는 수비 보호와 1차 차단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앞쪽 간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는 홀로 모든 공간을 커버하기 어려운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싸움은 릴 쪽으로 기울고 세컨드 볼과 전환 속도에서도 홈팀이 우위를 점하는 전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릴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하랄손을 중심으로 전개축을 계속 흔들어 마르세유의 불안한 삼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마르세유가 세피스나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조직력과 간격 관리만 놓고 보면 릴의 완성도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누가 덜 흔들리느냐의 싸움인데 최근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종합하면 무게 중심은 릴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1은 지루를 축으로 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하랄손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 그리고 코레이아의 측면 돌파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공격 패턴이 점점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이름값에 비해 빌드업 단계에서 삼선 간격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중원에서 끊기는 장면이 많아지고 공격으로 나가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수비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릴이 조직력과 전술 응집력에서 앞선 모습을 바탕으로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릴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오클랜드 FC vs 웰링턴 피닉스 FC. 이 경기는 단순히 어리광 경기 이상의 의미라기보다 높은 수비 라인을 쓰는 웰링턴 피닉스와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공격수를 보유한 오클랜드 FC의 뚜렷한 전술적 상성이 맞부딪히는 한판이다. 웰링턴 피닉스는 최종 수비진을 높은 위치에 형성시키면서 전방 압박과 점유율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에 넓은 공간을 남겨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코스그로브라는 발빠른 공격수를 축으로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데 특화된 전개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분명하다. 프랑스와 베르스트라테가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낸 뒤 첫 패스를 전방으로 곧바로 연결해준다면 코스그로브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웰링턴 피닉스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리자니 자신들이 강점으로 삼는 전방 압박과 점유가 약해지고 라인을 유지하자니 코스그로브의 라인 브레이킹에 계속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웰링턴 피닉스가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클랜드 FC에게도 역습 한 방을 허용할 수 있는 장면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오클랜드 FC는 중원에서 공을 빼앗는 순간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선택하며 측면보다는 중앙 또는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곧장 코스그로브에게 연결해 웰링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웰링턴 피닉스의 수비진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경기 흐름이 빠르게 오갈수록 한두 번쯤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VAR로 확인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럼에도 웰링턴 피닉스가 전방 압박과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해 오클랜드 FC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구간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이고, 이때 오클랜드 FC는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홈팀 오클랜드 FC 기준에서 보면 굳이 점유율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상대의 높은 라인 뒤를 찌르는 몇 번의 찬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스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다. 코스그로브가 한번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해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웰링턴 피닉스는 라인을 내릴지 유지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그 순간부터는 오클랜드 FC가 심리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웰링턴 피닉스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수록 뒷공간은 더 넓어지고 코스그로브의 움직임은 더 위협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오클랜드 FC는 필요할 때 템포를 일시적으로 낮추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속도를 끌어올려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으로 경기를 관리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수비 라인의 성향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오클랜드 FC가 상대의 높은 라인 뒤를 파고드는 한두 번의 장면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에 더 가깝다. 웰링턴 피닉스가 계속해서 라인을 높게 유지한다면 90분 동안 코스그로브의 라인 브레이킹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매치업이다. 오클랜드 FC는 굳이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코스그로브의 라인 브레이킹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반면 웰링턴 피닉스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스타일상 경기 내내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 구조는 발빠른 원톱에게는 최적의 먹잇감이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뒷공간 리스크와 전방 침투의 완성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오클랜드 FC 승리 쪽으로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된 매치업이라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클랜드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뉴캐슬 제츠 FC vs 멜버른 시티 FC.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뉴캐슬 제츠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강점을 가진 멜버른 시티가 맞붙는 구조라는 점에서 흐름의 방향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다. 뉴캐슬 제츠는 3백과 윙백 사이 간격, 그리고 중원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뻥뻥 뚫리는 장면이 시즌 내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상대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편하게 슈팅 각을 잡는 상황을 자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멜버른 시티는 3-5-2의 중원 우위를 토대로 쿠엔이 전개축을 잡고 카프토와 레키를 향해 라인 사이를 겨냥하는 패스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레키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아 뉴캐슬 체츠처럼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위력이 배가 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멜버른 시티가 전반부터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뉴캐슬 제츠 수비 앞 라인의 빈 공간으로 레키와 카프토를 파고들게 만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 제츠 입장에서 단기간에 수비 조직력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개개인의 수비 집중력도 흔들리는 구도가 자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 제츠는 홈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리한 전진 압박은 곧바로 역습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멜버른 시티는 중원 숫자 우위와 에이스 레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뉴캐슬 제츠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먼저 스코어를 여는 쪽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선제골을 가져가는 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조적으로는 멜버른 시티가 그 조건에 더 가까운 팀이라 할 수 있다. 뉴캐슬 제츠가 리드를 허용하는 순간 라인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레키와 카프토의 뒷공간 침투가 더욱 위협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간대가 후반으로 갈수록 뉴캐슬 제츠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고 멜버른 시티의 공격 템포는 오히려 여유를 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 그리고 에이스의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멜버른 시티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뉴캐슬 제츠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맞지 않으면서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불안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반면 멜버른 시티는 중원 숫자 우위와 레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카프토의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뉴캐슬 제츠의 허술한 수비 블록을 파고들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전술 구조와 수비 완성도, 그리고 에이스의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멜버른 시티가 상대 수비의 약점을 이용해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제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vs 시드니 FC. 이 경기는 라인을 높게 활용하지만 센터백 스피드는 빠르지 않은 팀과 발빠른 공격 조합으로 뒷공간을 끝까지 파고드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 구도가 명확하다. 센트럴 코스트의 수비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페널티 박스 안쪽을 지키는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시드니 FC 공격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뒤처지는 편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순식간에 돌파와 뒷공간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의 수비수들이라는 의미다. 마침 시드니 FC에는 캄프차노 보니아라는 속도형 공격수가 전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피드 미스매치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캄프차노 보니아는 수비 라인과 동시에 출발하기보다는 반박자 뒤에서 시작해
수비가 한 발 앞으로 나오는 순간 뒷공간을 향해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센트럴 코스트 입장에서는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곧바로 수비 라인 뒤에서 1대1 혹은 수적 열세 상황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롤리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반대 측면이나 일선 뒷공간으로 공을 흘려주는 패턴이 더해지면 수비 조직은 계속 방향 전환과 스프린트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에 놓인다. 맥카몬트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커팅과 탈압박을 해준다 하더라도 수비 라인 자체가 느린 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한 번만 균형을 잃어도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센트럴 코스트의 수비 숫자는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계속 뒤로 쫓아가는 수비가 늘어나면서 체력과 집중력 소모가 심해지는 흐름이 그려진다. 반면 시드니 FC는 상대 실수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캄프차노 보니아의 스프린트와 롤리의 크로스, 오쿤 마이너스 앵스틀러의 전진 패스를 묶어 결정적인 찬스를 몇 차례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코스트가 세트피스 상황이나 디피지오의 개인 기량으로 홈팬들을 들썩이게 만들 장면을 한두 번은 연출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조에서는 여전히 수비 라인의 속도 한계가 더 크게 보인다. 또한 시드니 FC는 스코어가 열리면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 블록을 유지한 채 역습 위협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경기 관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업은 라인 운영과 순간, 스피드 차이에서 이미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기이고 뒷공간을 먼저 장악하는 쪽이 승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시드니 FC가 캄프차노 보니아의 스피드를 앞세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고 스코어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1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센터백들의 느린 발은 이번 대진에서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반면 시드니 FC는 캄프차노 보니아와 롤리를 앞세워 속도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타면 연속된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뒷공간 침투와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시드니 FC가 스코어와 내용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센트럴 코스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쿠웨이트 vs 요르단 이 경기는 90분 내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초반에는 신중한 탐색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차이가 승부의 방향을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쿠웨이트가 더블 볼란치를 통한 안정적인 두 줄 수비로 요르단의 전진을 일정 부분 막아내면서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르단의 중원과 윙백 라인이 점점 더 높게 전진하며 좌우로 볼을 빠르게 돌리는 장면이 늘어나면 쿠웨이트 수비 블록은 넓은 폭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마흐무드 알마르가 측면에서 방향 전환과 돌파를 반복하면 쿠웨이트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어느 순간엔가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몰리며 조직력이 느슨해지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그 타이밍에 알 나이마트가 세컨드 라인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로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는 수비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여지가 크다. 알리오라는 이 상황에서 중앙과 측면 사이를 오가며 패스기를 하나 더 열어주기 때문에 요르단의 파이널 서드 선택지는 단순 크로스에만 묶이지 않고 땅볼 패스, 컷백, 짧은 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쿠웨이트는 나세르를 향한 롱볼과 단순한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금방 요르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다음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과감한 전진 패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방향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어 요르단의 전방 압박이 강화될수록 쿠웨이트의 전개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알데피리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초반에는 박스 근처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후반 중반 이후에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작되는 요르단의 연속 침투를 끝까지 막기 벅찬 그림이 예상된다. 요르단은 후반 승부처에 들어갈수록 볼을 좌우로 돌리며 상대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을 갉아먹고 수비 라인이 한번 무너지는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다. 쿠웨이트가 라인을 한 번이라도 올렸다가 전환 상황에서 정돈하지 못하면 요르단의 빠른 방향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 또한 세컨볼 상황에서도 요르단의 중원 활동량과 윙백의 리커버리가 더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두 팀의 지역 장악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한두 차례 쿠웨이트가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더라도 후반 승부처에서 볼순환과 침투 타이밍에서 앞서는 쪽이 스코어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더 완성도 높은 패턴을 가진 팀은 여러 차례 대회 경험 속에서 후반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에 익숙한 요르단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종합하면 후반에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좌우로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요르단의 구조가 쿠웨이트의 수비 간격과 전환 속도에 비해 전술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승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1쿠웨이트는 기본적인 수비 숫자는 맞춰 세우겠지만 라인 간 간격과 전환 속도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후반까지 숨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요르단은 마흐무드 알마르의 방향 전환과 알 나이마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여기에 알리 오란의 연계까지 더해지며 후반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후반 템포 조절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요르단이 승리로 연결할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실전에 가까운 해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쿠웨이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에스턴 빌라 vs 아스널. 이 경기는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끌어올리려는 아스톤 빌라와 세트피스와 빌드업을 동시에 무기로 갖춘 아스날의 만남이다. 홈팀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를 축으로 삼아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며 초반부터 박스 안 공중전을 유도하겠지만 아스날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타입은 아니다. 맥긴과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며 템포를 올리려 하겠지만 한번 공을 잃는 순간 바로 아스날의 전환 속도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에제의 드리블과 메리노의 전진 패스를 통해 아스톤 빌라의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계속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상대 클리어링 이후 세컨볼을 다시 회수해 2차, 3차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경기 리듬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홈팀 아스톤 빌라가 완전히 밀리기만 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와킨스의 뒷공간 침투와 맥인의 중거리 슈팅으로 몇 차례는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 빌라의 파포스트 수비는 사람을 따라갈지 공간을 지킬지 기준이 애매해지는 순간이 자주 나오고 이때 니어에서 방향이 바뀐 볼이 파포스트로 떨어지면 마크가 완전히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센터백과 메리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수들을 활용해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침투한 뒤 파포스트 쪽으로 떨어지는 볼을 노리는 세트피스 패턴만 반복해도 득점 기대값이 상당히 올라간다. 세트피스 키커는 파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 구간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킥을 준비해두면 아스톤 빌라의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겨냥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톤 빌라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크를 놓친 뒤 뒤늦게 몸을 붙이다가 파울을 범하는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또 다른 세트피스 찬스를 허용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스코어가 0-0이거나 1-1인 상황에서 맞이하는 코너킥 한 번이 이 경기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이 장면에서 아스날의 장신 자원들이 파포스트 방향으로 정확히 침투해 헤더를 꽂아 넣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점 이후 홈팀 아스톤 빌라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에제와 트로사르의 역습이 추가골 기회로 이어질 여지도 커진다. 결국 세트피스 구조와 공중전 타깃의 다양성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의 질을 모두 합산하면 이 매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볼 수 있다. 이라스톤 빌라는 홈에서의 템포와 공격 전개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코너킥 파포스트 수비 조직의 약점이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아스날은 메리노와 공격수들을 앞세워 세트피스를 설계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고 빌드업이 막히는 경기에서도 공중전 한 방으로 승부를 바꿀 여유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90분 내내 난타전이 되기보다는 세트피스 디테일과 집중력 싸움에서 아스날이 좀 더 냉정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 볼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비아레알 vs 헤타페 CF.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인버티드 윙 침투와 연계 플레이가 헤타페의 파이브백 수비 블록을 어느 정도까지 흔들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승부다. 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레이로가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인사이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제라르 모레노와 주고받는 원투 패스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퀄리티 있는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라르 모레노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뿐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이어받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모레이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벽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산티 코메사냐는 중원에서 이 두 선수를 향한 첫 전진 패스의 출발점이 되면서 필요할 때는 측면으로 공을 빼주고 필요할 때는 중앙을 직접 찔러주는 탄력 있는 템포 조절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헤타페는 5-3-2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지만 윙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계속 내주게 되면 모레이로의 인버티드 침투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아레알이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어올리면 헤타페 수비수들은 제라르 모레노의 움직임에 끌려 들어가고 그 순간 모레이로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가 위협적인 슈팅 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는 숫자를 맞춰 세워놓은 수비 블록을 믿고 버티려 하겠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1대1 대응과 위치 선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비아레알의 세밀한 패턴 플레이를 끝까지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격 전환 시 우체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비아레알에게 내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경기 전체의 리듬은 홈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걸어도 헤타페의 빌드업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높은 위치에서 공을 되찾을 수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시 잡은 공이 코메사냐를 거쳐 모레이로와 제라르 모레노에게 빠르게 전달되면 짧은 패스 두세 번 만에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헤타페가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질과 수,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을 비교하면 비아레알 쪽이 더 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헤타페가 내려앉아 버티는 스코어 게임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인사이드 침투와 연계 패턴이 수비 블록을 조금씩 파고들며 경기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비아레알의 공격 성향과 인버티드 패턴, 그리고 헤타페의 느리고 단조로운 전환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승부의 저울추는 비아레알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레이로의 인버티드 침투와 제라르 모레노의 연계 능력을 축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세밀한 조합 플레이를 통해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헤타페는 5백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공격 전환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제작 능력이 제한적이라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버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홈에서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비아레알의 전술적 완성도와 득점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 승부는 비아레알 승리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패팅 강도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언더 추천 바레인 vs 알제리 이 경기는 두 줄 수비로 버티려는 바레인과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 자원을 팍스 근처에 집중시키는 알제리의 구조적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초반에는 바레인이 라인을 내려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한 채 압둘자발에게 향하는 롱볼과 세컨볼을 통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원에서 마르운의 지원이 고립되고 측면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묶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바레인의 전개는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에서만 맴돌며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패턴으로 흐를 수 있다. 알제리는 전반부터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점유율과 진영 점유율을 높여가며 상대를 자기 박스 쪽으로 몰아넣는 흐름을 준비할 것이다. 제루키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돌파와 크로스를 섞어 쓰기 시작하면 바레인의 풀백은 박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사이에서 수비 라인 전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분해자는 박스 안에서 니어존과 파 포스트 사이를 오가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교란하고 제루키의 컷백이나 땅볼 크로스에 맞춰 슈팅 타점만 노리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바레인이 이를 막기 위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면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고 베나서가 세컨드 라인에서 이 지점을 타이밍 좋게 파고들어 중거리 슈팅이나 연계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알제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의 공격 자원을 집중시키며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팀이라 후반 중반 이후에는 박스 앞안 쪽에서 세컨볼과 리바운드 볼을 쓸어 담는 장면이 더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바레인은 이런 상황에서 라인을 더 내리면 박스 안은 복잡해지지만 박스 외곽 슈팅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는 더 취약해지고 라인을 올리면 분해자와 제루키의 뒷공간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특히 알 아스와드가 수비 라인 앞에서 버텨주더라도 양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동시에 커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제루키와 베나서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완벽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알제리가 중원에서 두세 번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 경기의 속도와 방향은 완전히 알제리 쪽으로 기울고 바레인은 공을 잡는 즉시 다시 압박에 시달리는 패턴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바레인의 역습은 압둘자바르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와 마르운의 세트피스에서 한 번씩은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수와 질은 점점 알제리 쪽에 앞서는 양상으로 누적될 공산이 크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까지 더해지면 알제리가 박스 근처에서 두세 차례 연속 슈팅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이 중 하나가 골문을 열어버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림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바레인과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의 인원을 쌓으며 마무리를 노리는 알제리의 상승을 고려할 때 승부의 무게는 원정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바레인은 홈에서 두 줄 수비와 역습 한 방에 기대야 하는 구조지만 중원과 측면 지원이 끊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라인을 올리기도 끝까지 내리고 버티기도 애매한 경기 양상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알제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제루키의 측면 공급과 분해자의 문전 움직임, 베나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더해지며 박스 주변에서 슈팅과 세컨볼을 누적시키는 힘을 가진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잠깐의 균형과 관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알제리가 구조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레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사소올로 vs ACF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강한 전방 압박과 중원 2차 커버를 앞세워 상대 전환을 끊어내려는 사소올로와 팩3 기반 빌드업에 의존하는 피오렌티나가 맞붙는 구도다. 사소올로는 공격 진영에 있는 피나몬티와 측면 자원들이 상대 센터백과 볼란치에게 압박을 걸고 그 뒤를 받치는 볼로카와 중원 라인이 라인 간 간격을 좁혀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한 번에 탈압박하지 못하면 피오렌티나의 후방 빌드업은 강한 프레싱에 묶여 방향 전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의 뒷공간 침투와 구드문드손의 볼 운반 능력을 활용해 사소올로 압박을 한 번에 넘기려 하겠지만 초반에 이 부분이 막히면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 위험이 점점 커진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뒤 공을 잃는다면 사소올로의 전환 속도와 베라디의 커트인 피나몬티의 박스 안 포지셔닝이 겹치면서 빠르게 슈팅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소올로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깊게 내리지 않고 중원에서부터 상대 빌드업 첫 패스를 끊어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된다. 볼로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원 압박이 작동하면 피오렌티나의 파지올리가 템포를 조절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피오렌티나는 후방에서 롱볼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이선에서의 연계축이 끊기며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이 고립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사소올로는 전방 압박 성공 이후 짧은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 뒤 베라디의 왼발과 피나몬티의 마무리로 확실한 유효 슈팅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노릴 수 있다. 공격과 수비를 떠나 전환 구간에서 누가 더 집중력 있게 압박을 수행하고
누가 더 편하게 볼을 다루느냐가 승부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스올로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 결국 사스올로가 홈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앞세워 피오렌티나의 빌드업을 틀어막는다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사스올로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1사스올로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중원에서의 2차 커버를 통해 상대 전환을 끊어내는데 특화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팀인데 이런 타입은 사스올로처럼 압박 타이밍이 좋은 팀을 만나면 후방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을 항상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사스올로가 압박과 전환 속도, 마무리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피오렌티나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며 스코어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해석할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사스올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VFB 슈투트가르트 vs 바이에른 미넨. 이 경기는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과감한 공격 템포와 바이에른 미넨의 짠물 수비 그리고 세밀한 세트피스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를 축으로 두고 볼테마드, 료엘링이 좌우와 이선을 오가며 라인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환만 잘 이뤄지면 홈 응원 속에서 주도권을 잡는 장면도 분명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간 간격이 벌어지는 특성상 바이에른처럼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에른 미넨은 케인이 내려와 연결을 도와줄 때 올리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1대1을 유도하며 반대편 이선 자원들의 박스 침투 각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 이 과정에서 고레츠카가 박스 근처까지 동행하며 세컨 라인에서 마무리 옵션을 추가하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센터백들은 수비 우선 위치 선정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된다. 수비적으로도 바이에른은 전방 압박 이후 라인 복귀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재정렬이 매끄러워 슈투트가르트가 마음껏 속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라인을 올리면 전환 상황에서 올리세와 이선 자원들이 뒷공간을 직접 파고들며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반복될 것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슈투트가르트의 마킹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바이에른에 이어 포스트 코너킥 패턴이 맞부딪히면서 코너킥 자체가 거의 득점 찬스처럼 보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볼 점유 자체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장면 창출에서는 바이에른 쪽이 훨씬 효율적인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이미 짠물 수비와 세밀한 공격 패턴을 통해 11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스코어를 키우기보다는 경기 전체를 통제하며 효율적으로 승점을 챙기려 할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슈투트가르트의 홈 템포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이에른의 점유와 전환 속도가 경기를 잠그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간격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한두 차례만 바이에른의 코너킥이나 세컨볼 상황이 제대로 연결돼도 경기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의지와 홈 분위기가 분명 변수는 되겠지만 짠물 수비와 세트피스 패턴까지 갖춘 바이에른 쪽을 신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1.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기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간격 관리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드러나는 불안 요소는 상위권 팀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넨은 11승 1무 무패 행진을 지탱하는 짠물 수비와 니어 포스트 코너킥 패턴을 통해 경기력이 조금만 평이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으로 이미 완성돼 있다. 이번 경기는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실점 관리에서 바이에른이 한 수 위의 안정감을 보여주며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판단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3백을 바탕으로 폭을 넓히는 볼프스부르크와 5백 구조 속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흐름을 장악하려는 우니온 베를린의 스타일 차이가 핵심이다. 초반에는 볼프스부르크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윙백의 전진으로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야키치가 전개 템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한번 압박을 넘겨도 중원에서의 두세 번째 패스가 느려지면 우니온 수비 블록이 빠르게 리셋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안사는 이런 흐름을 기다리듯이 볼프스부르크가 측면에서 숫자를 과하게 투입한 타이밍을 노려 역습 출발 지점을 잡을 것이다.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안으로 파고들며 날카로운 컷백을 섞어 사용하면 볼프스부르크 수비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3백 사이 공간까지 노출되는 순간이 생긴다. 그 순간 세컨드라인에서 일리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해 전진 패스를 받아주면 우니온 베를린은 박스 안쪽에서 한 번 더 접고 때리거나 원터치 슈팅으로 이어지는 위력적인 유효 슈팅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캐디라는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 지점을 미리 읽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좌우로 배분해 우니온의 공격 시간을 한 번 더 연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우니온 베를린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세컨볼 회수까지 묶어서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페라우와 더블 피벗 라인이 왕복거리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복귀 속도가 떨어지고 3백 앞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백은 박스 안을 좁히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바깥쪽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세컨라인에서 일리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여지가 커진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볼프스부르크는 첫 머리 경합 이후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아쉬운 장면이 많아 우니온 입장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우니온 베를린의 파이브백은 수비 숫자를 보장하면서도 안사와 또 다른 공격수가 전환 순간에 빠르게 앞으로 뛰어들면 단숨에 수비 라인 뒤를 노릴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다. 그래서 시간대가 후반으로 갈수록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승부를 걸고 라인을 올리려 해도 뒷공간 리스크 때문에 쉽게 모험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술 구조, 후반 체력 분배, 세컨볼 경합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우니온 베를린이 후반 중반 이후에 득점 기대값을 점점 키워가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종합적으로 보며 초반에는 볼프스부르크가 홈의 기세로 버티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니온 베를린의 조직적인 블록과 측면 스피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경기 균형을 서서히 자신들 쪽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볼프스부르크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폭을 넓히려 하지만 중원 전개 템포와 후반 체력 분배에서 드러나는 간격 관리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은 안사의 측면 스피드와 일리치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케디라가 잡아주는 중원 밸런스를 통해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 공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보다는 후반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후반 중반 이후 템포를 끌어올리며 흐름을 틀어주는 우니온 베를린 쪽으로 승리의 저울이 서서히 기우는 그림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의 탈압박이 어느 정도 버티느냐와 레버쿠젠의 압박 타이밍이 얼마나 정교하게 들어가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구조로 숫자를 맞추고자 하지만 후방 빌드업에서 수비 마이너스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변칙 압박 한 번의 전개 루트가 통째로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라인을 올려도 안정적으로 탈압박이 되지 않으면 되려등 뒷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며 위험 상황이 연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전방 공격진들이 탈압박 실패 타이밍을 빠르게 캐치해 곧바로 압박을 가하는 팀이고 한번 공을 빼앗으면 단순 역습에 그치지 않고 다시 점유를 이어가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경기를 설계할 수 있다. 시크가 중앙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텔라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두세 번의 짧은 패스 교환만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을 열어낼 수 있다. 안드리가 중원에서 1차 차단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는 만큼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탈압박이 조금만 어설퍼도 다시 압박에 말려 들어가며 롱볼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우크스부르크는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구도가 강화되고 레버쿠젠은 공격의 출발 지점을 점점 더 상대 진영으로 끌어올리면서 위험지역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승부수를 던질 여지는 존재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빌드업 안정감과 압박 대응 능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결국 이 경기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흔들리는 아우크스부르크와 그 틈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이 맞부딪히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며 구조적으로는 원정팀 쪽이 훨씬 유리한 매치업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포메이션 숫자로만 보면 버틸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탈압박 과정에서 벌어지는 간격과 전개 속도 한계가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상대 빌드업의 작은 실수까지 득점 찬스로 전환할 줄 아는 팀이며 시크와 텔라, 안드리 축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 지수를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다. 전술, 구조전환, 완성도, 압박, 강도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흐름을 접수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해석하는 쪽이 자연스럽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하이덴하임과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인 프라이부르크가 맞붙는 구도다. 하이덴하임은 3-4-3을 쓰고 있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너무 작고 그 틈을 메워줄 중원 압박 강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상대 이선 자원들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편하게 공을 잡고 방향을 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중거리 슈팅과 침투 패스를 연달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윙백 라인이 높게 올라간 이후 측면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무너지는 그림이 자주 연출된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더블 볼란치가 중원에서 수비 스크린과 전진 패스를 병행해주면서 팀 전반의 라인 간격을 비교적 촘촘하게 유지하는 편이다. 그리포의 킥 퀄리티와 좌측 하프 스페이스 장악은 하이덴하임의 측면, 뒷공간 문제와 정면으로 맞물리고 세트피스 한 번만 제대로 걸려도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도다. 에게슈타인은 하이덴하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벌어진 공간으로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원터치 패스와 슈팅 선택 모두가 가능한 타입이라 이 매치업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굳이 강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만든 뒤 에게슈타인의 침투와 그리포의 마지막 패스로 충분히 찬스를 양산할 수 있는 그림이다. 하이덴하임이 홈이라는 점에서 초반에는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높이겠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서 하이덴하임의 간격 붕괴와 피로 누적을 기다리듯이 운영하는 쪽이 유리하다. 특히 12경기 27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라인 간격 관리 실패와 측면 뒷공간 노출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 하프스페이스 침투, 박스 앞 패턴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는 추가 실점 리스크까지 커질 수 있다. 결국 경기 양상은 하이덴하임이 간헐적으로 역습 찬스를 노리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전체적인 흐름과 볼점유 그리고 결정적 장면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프라이부르크가 전술 밸런스와 침투 패턴의 완성도를 앞세워 하이덴하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끝까지 괴롭히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이라이덴하임은 시즌 내내 드러난 수비 라인 간격 붕괴와 측면 뒷공간 노출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채 강등권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더블 볼란치와 이선 자원들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에게슈타인과 그리포를 중심으로 하이덴하임의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전술 구조와 심리, 경기 운영 능력을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흐름을 잡고 하이덴하임의 불안한 수비를 끝까지 공략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쾰른 FC vs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홈팀 쾰른의 박스 점유율과 상파울리의 전환 수비 불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쾰른은 기본적으로 마르테를 거쳐 양쪽 측면으로 공을 전개한 뒤 카민스키의 깊숙한 침투와 컷백 패턴으로 상대 센터백 라인을 끌어내는 데에 큰 비중을 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빌터 카민스키 추가 침투하는 미드필더까지 공격 자원이 점점 더 밀집되고 상파울리 수비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마크해야 할지 선택지를 강요받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빌터가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파고들면 골문 앞에서는 사실상 마무리만 남겨둔 무인지경의 찬스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상파울리는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를 축으로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풀어가지만 전방으로 인원이 많이 올라간 뒤 공을 빼앗기는 순간부터가 문제다. 윙백이 높게 전진한 상태에서 아운톤지가 라인 컨트롤까지 동시에 맞다 보면 측면과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 넓은 통로가 생기고 그 지점을 쾰른의 역습 루트가 집중해서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상파울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올릴수록 오히려 카운터 상황에서 쾰른의 박스 안 숫자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구조다. 또한 쾰른은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근처에 인원을 더 모으면서도 한 명은 항상 박스 밖에서 세컨볼 상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슈팅 찬스를 연달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상파울리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에서 먼저 반응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박스 안 수비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때문에 전개가 잘 풀릴 때 상파울리의 공격은 위협적일 수 있지만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쾰른의 공격 패턴과 상파울리의 수비 전환 구조가 맞물렸을 때 경기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홈팀 쾰른이 초반부터 박스 안 크로스와 컷백의 빈도를 높여 압박한다면 상파울리 수비는 어느 순간부터는 공보다 사람 따라다니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쾰른의 세트피스와 세컨드 상황에서 슈팅 볼륨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상파울리는 역습 시도조차 깔끔하게 이어가기 어려운 시간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상파울리가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를 중심으로 한두 번 정도는 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찬스 수와 박스 장악력에서 균형이 맞기는 쉽지 않다. 결국 박스 안 숫자를 더 많이 쌓는 팀과 라인 간격을 더 끝까지 유지하는 팀이 이 경기의 흐름을 접수하게 될 것이고 그 조건에 더 가까운 쪽은 홈팀 쾰른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홈팀 쾰른은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며 마무리 선택지를 풍부하게 가져가는 팀이다. 반면에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과 윙백 전진 이후 전환 국면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그 순간을 정확히 찌르는 상대에게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쾰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이 상파울리의 수비 전환 불안과 정면으로 맞물리는 만큼 쾰른이 홈에서 흐름을 잡고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쾰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